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헌법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헌법의 기본 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아마 한번 보여드렸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편지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하면서 쭉 한국헌법의 역사가 이 헌법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성입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그 나라의 역사가 그 헌법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지금 그리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 헌법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담고자 했던 가치들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한국헌법이 건국헌법부터 만들어졌을 때의 그 역사를 한번 역사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국헌법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리고 싶은 헌법의 가치들은 다음의 6가지입니다. 물론 더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적어놓은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 네 번째는 사회국가, 다섯 번째는 문화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의 가치를 우리 헌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한국 헌법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가치들을 하나씩 조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통상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 화면은 지금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영화 변호인 속에서 송강호 씨가 외쳤던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랄지 왕조시대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백성들은 사실은 왕이 다스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근대헌법 이후에는 모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 그리고 평등과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반대로 평등의 가치도 사실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속에 숨어있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가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기에는 사실은 계급주의 사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고 귀족과 천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나 일반 천민들은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 되는 그런 사회였지만, 오늘날은 예를 들면 정말 소위 말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시는 분의 자녀도 그 자녀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자녀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판검사가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나라, 이게 이제 사실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조금의 그 자신의 어떤 부모님의 직업이랄지 또는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메워나가는 것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창설과 국가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이 바로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숨겨진 비선 실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역사는 동일성 민주주의, 상대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 헌법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늘날은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힘,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예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보시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즉 국내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등에 업고 국가의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했을 때 직접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작용들, 이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버리는 작용,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록 민주주의지만 다수결이 모든 것의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의사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수결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지만, 헌법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악의 정도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다수결을 지킬 수 있으려면 이 전제 조건인데, 그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가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하고, 누구는 예를 들면 두 표의 표를 행사하고 누구는 한 표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는 참여자 간에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뢰로 뭉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개방된 의사 형성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설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다수의 의사의 교체 가능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소수가 영원한 소수가 되면 그건 다수결의 원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은 다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다수가 잘 못하면 내일은 소수가 되기도 하는, 이 교체 가능성이 있어야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결 원칙의 한계는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다수결을 통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뺏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다수결에 의해서 누군가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우리보다 위인 사람을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법치국가인데요. 법치국가는 이 화면은 아마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약간 흐릿하게 보일 텐데 이거는 지금 한 여인이 사약을 받아서 먹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사약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사약을 내려지는 과정이 어떤가? 우리 사극을 보면 지금처럼 뭐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약이 내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집니까? 왕이 사약을 내려라 이러면 사약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스린다 해서 인치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날은 법치국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치국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또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법치주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자유, 평등, 정의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쪼개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잘못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스 같은 데 보면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쟤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돼 라고 이제 보통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무조건 사형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형법 250조에 살인죄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재판해보고 판사들이 살펴보고 5년 이상의 징역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인지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법을 가지고 심판해서 형을 선고하는 거. 이게 이제 법치국가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법치국가의 구현 방법은 성문헌법주의, 그다음에 기본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 권력 분리의 확립, 법치행정, 사법심사, 신뢰보호, 체계정당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방법들인데 사실은 이게 용어들은 어려운데요. 실제로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다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적법 절차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가가 또는 경찰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갑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냥 잡아갔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잡아갑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고 그리고 구속시키고 구속기간 안에 뭐가 안 나오면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법 절차의 내용입니다. 권력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국회와 그다음에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법치행정도 말 그대로 법으로 국가의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사법심사 권리구제절차 제도는 재판제도들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보호 및 소급입법 금지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를 오늘날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급입법이랄지 신뢰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예를 들면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변사체로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아직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소시효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후에라도 누군가가 내가 개구리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범인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런 신뢰 보호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를 보시면 예를 들면 TV 방송 수신료 부과 이런 것들도 법에 의해서
우리 KBS 공영방송 같은 TV 수신료를 납부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수신료를 정하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다라고 한 사건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를 적용한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 청원경찰을 징계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나만 먼저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는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예를 들면 광주 사람이 부산에 가 걸렸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뭐 예를 들면 0.04가 돼서 그 0.06, 0.7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제 관할 주소지인 광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광주경찰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면허 정지 수치로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광주경찰청이 그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 기간도 끝나고 뭐 벌금도 다 내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미안합니다. 원래는 면허 취소였는데 정지로 잘못 갔습니다. 다시 면허 취소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게 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소급비법 금지의 원칙, 그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도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내용인데 이 소급비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5.18 특별법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를 그 국가 내란죄로 이제 처벌을 할 때 그때 당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그 내란 사건이랄지 이런 것 때 공소시효인 뭐 15년, 20년 이미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큰 경우, 즉 예를 들면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가지고 있었던 신뢰, 즉 나 공소시효 끝나서 이제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신뢰보다는 그 두 사람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를 들면 목적이 있을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뢰보호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신뢰를 국가가 저버리는 거, 그거를 허용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